제가 제목을 경제 세계 대전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어요. 좀 여러분 끔찍한 생각이 좀 들지요. 경제 세계 대전이라니까요. 근데 이것뿐이 달리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가 저는 IMF 사태 이상의 경제 위기를 지금 그 도래하고 있다. 경제 비상사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경제 세계 대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요? 트럼프 충격이죠. 트럼프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의 피드백 루프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요. 피드백 루프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공학 쪽에서 나온 첫 번째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인풋이 아웃풋이 되고 그 아웃풋 나온 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쇄적으로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쇄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회과학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로 이제 작용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 트럼프 충격의 우리가 핵심 충격은 G2 리스크로 이제 우리가 나타나겠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그러니까 충돌인데 이게 미국과 중국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없는 세계 경제 상상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없는 세계 경제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진행된 우리가 지난 한 30년 가깝게 진행된 세계화 속에서 세계 경제는 하나의 촘촘한 네트워크가 됐어요.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예? 소위 우리가 90년 전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소위 세계화가 굉장히 가속도적으로 진행되어졌고 그 결과로 세계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는 중요한 하나의 이 노드 부분인 미국과 중국 하나가 그러니까 없는 어떤 상태, 이건 굉장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다층 리스크로 우리가 이제 발전할 것이고요. 이건 결국 인류 세계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인류 세계의 균열을요. 이게 한 몇 개 국가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등등이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결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러는 것은요,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바이든도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2016년도부터 아니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2016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임기를 마치기 이전인 직전이 바로 누구였었습니까요? 오바마 때였었습니다. 오바마 8년 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요. 사실 최소한 보더라도 오바마 때부터 미중 간의 충돌은 본격화 진행이 되어졌었어요. 계속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뿐입니다. 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바이든은 트럼프 따라하기를 했고요. 예? 트럼프는 뭐냐면 바이든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제가요, 얘기할 때요. 미국의 경제적인 특성을 얘기할 때 미국은 자원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통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낸 경제입니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지하 자원이요. 그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유리한 우리가 미국의 농업을 보게 되면요. 미국 농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얘기할 때 농업의 생산성은요. 두 가지 요소가 크게 결정합니다. 농업에 있어서 생산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은 흔히 노동 생산성을 얘기할 때 1인당 산출량이 얼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농업이라는 것은 땅 없이 수확이 불가능한 하나의 생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당 일정한 토지에서 얼마만큼 수확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토지 생산성이라고 그러죠. 토지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1인당 농민 1인당 얼마나 많은 땅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결정 요인이에요. 결정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토지 생산성만 보면요. 그러니까 주어진 땅 면적당 그러니까 산출량을 수확량을 보게 되면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은 나라들이 많아요. 높은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이 농업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이 궁극적으로 유럽보다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땅의 면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예? 유럽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예? 미국은 우리가 땅이라는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표현했듯이 미국은 그러니까 인디언과 그러니까는 소위 자유토지와 자유노동의 그 뒷면에는 이면에는 인디언과 흑인의 희생을 그러니까 희생의 대가로서 그러니까 얻은 그런 약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그러는데 미국은요 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 속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합니다. 생산성에 있어서요. 일찍이 그러니까 산업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영국을 그러니까는 추격할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1인 생산성이라는 건 1인당 그러니까는 소득, 1인당 산출량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높다 보니까는 소비주도 경제가 가능하죠. 소비주도 경제가 가능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자원 다소비, 자원에 있어서 유리함이 이런 미국 경제의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제가 그러니까 사실 20세기에는 그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인간이 가공하는 대표적인 생산물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 속에서 제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은 산출량은 미국이 참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2차 세계대전 끝날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할 정도로요. 인구는 그러니까 4%도 안 됐던 당시 기준으로요. 안 됐던 나라가.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제조업의 강국이었었습니다. 미국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다른 나라들도 산업화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회복을 하면서부터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격을 해오죠.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는 결국 결정하는 것은 임금이 결정하죠. 임금 수준이. 근데 미국은 소득이 높다 보니까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사회 평균적인 임금이요.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밀리기 시작합니다. 불리해지기 시작하죠. 불리해지기 시작한 대표적인 그 현상이 뭐냐면요. 1965년도부터 일본한테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8년도부터 서독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1971년이 되게 되면 미국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집니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경제 거래잖아요. 경제 활동이잖아요. 무역이라는 것은요. 그 결과로 제조업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는 제조업에 투자한 자본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제조업을 떠나요. 떠나면서 금융화가 진행되어집니다. 돈이 금융 부분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뭐랬어요. 금융화라는 것은 사회의 부채화다 그랬잖아요.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금융은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사회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8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폭발적으로 우리가 증가를 하죠. 그것의 폭발이 그러니까 바로 금융위기였던 거예요. 그걸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채무가 폭발하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채무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또 일어났죠. 네? 금융위기가 좀 진정되고 한 10여 년이 더 흐르고 나니 코로나 팬데믹이 흘렀죠. 그래서 정부 채무가 2차 폭발하죠. 2차 폭발했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제조업이 그러니까 뒤로 이제 밀리고 금융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는 금융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죠.
기업도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기업 M&A 이런 얘기 하듯이요. 다시 그리고 80년대부터 보게 되면은 대학 총장도 펀딩을 잘해오는 사람.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했죠. 모든 게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다 이렇게 재구성되어지는 게 바로 금융화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였었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폭발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게 아닙니까? 그 빌린 돈이 소위 미국채는 누가 매입을 했느냐?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소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 예?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달러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미 국채를 매입을 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뭐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오일 국가들, 석유 수출 국가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나라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1차적인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났던 것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죠. 플라자 합의요.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까지 포함해가지고 강제로 그러니까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 절상시키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재조정하기 위해서요. 대외적인 수지를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거기에는 새로운 존재인 중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중국이 미국의 하나의 새로운 채권 국가로서 주요 채권 국가로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의 채권 국가인 일본이나 독일과는 다르죠. 상징적으로 다른 것이 독일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2차 세계는 패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들 수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전혀 미국에 대한 그런 빚도 없는 나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 또 전통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의 또 패권 국가였었고요. 그렇죠?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패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하늘 위에 있는 태양처럼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듯이 패권이라는 것은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패권의 속성이 그렇죠. 권력의 속성이 그렇듯이 권력은 뭐 부자지간도 못 나눈다는 말을 우리가 하듯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다극화가 되어졌는데 패권은 그러니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이렇게 증가해 온 거죠. 증가해 온 겁니다. 예? 그 속에서 뭐냐면은 중국이 없는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미국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기의 입지가 커진 만큼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금융위기 이후부터요. IMF의 지분율도 그러니까는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거부하죠. 서방이 거부하죠. 사실 새로운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따로 내 길을 가겠다 하기 시작하죠. 중국이요. 그렇죠? 따로 가겠다. 그게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많이 들은 브릭스 같은 이런 거지요. 예?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신개발 은행 이런 것도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따로 그러면 간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 패권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달러 패권을 부정하는 하나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진행되는 기술 패권하고 기후 변화 이런 이기가 결합되어지면서 세계가 그러니까는 혼돈 상황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세계에 필요한 것은 지금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있죠. 모든 경제 활동에는요.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가계에도 가계 수지가 있죠.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있듯이 국가 단위에서도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 내부적인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재정 수지 같은 겁니다. 국가의 살림살이가 재정이니까는 그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재정 수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내적인 수지이고, 대외적으로는 뭐냐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지지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무역수지이죠. 무역수지, 혹은 더 크게 볼 때는 경상수지 같은 경우들. 네? 이런 게들이요.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뭐 이제 금융수지 같은 것도 있지만은, 하여간 대외적인 수지와 대내적인 수지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적자란 얘기죠. 양쪽이 다 적자란 얘기죠. 대내적인 수입과 지출도 적자고, 대외적인 수입도 적자란 얘기죠. 그럼 적자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채무 국가라는 얘기잖아요. 채무. 예? 채무 국가. 개인도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되게 되고, 그만큼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빚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존재가 앞에서 얘기하는 중국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중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매개하는 것이 미국채고, 미국채는 달러와 동의어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달러와 동의어다. 잖아요. 그러면 대내적인, 사실 잠시 후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은 대내적인 수지가 더 심각해요. 대내적인 수지가요. 이게 더 핵심입니다. 네? 대내적인 수지란 건 결국 뭐예요? 한 나라 차원 속에서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이게 적자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지출을 못 줄인다면은. 수입을 늘리는 가장 단순한 해법은 결국 뭐겠습니까? 증세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1980년대 이후에 감세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왜 그렇습니까? 증세는 부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죠. 그 사회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누진세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낼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거죠.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거를 계속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부자와 자본들이. 예? 이걸 안 하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수지 악화도요. 왜 생긴 겁니까요? 우리가 대외적인 거래는, 우리가 오늘날 달러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는 사실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 통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달러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운영했던 거 아닙니까? 특정 국가의 통화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누리는 엄청난 혜택이, 특권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통화로 하려고 하자고 할 때 미국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국제 거래에 필요한 통화가 없는 나라는 항상 그렇게 잠재적인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외환위기 같은 거잖아요. 달러가 그러니까 갑자기 쫙 바깥으로 유출되거나, 달러가 부족했을 때, 결제할 수 있는 통화가 부족했을 때, 네? 통화가 부족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할 수 없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외환위기 같은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달러를 확보하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방식은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죠. 뭐.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무역 흑자죠. 경상수지 흑자고 이런 것들이죠. 그 자기 방어적인, 자기 보험적인 차원 속에서 이런 그 일이 진행된 거예요. 특히 1970년대 그 이후에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넘어가면서, 환율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정되어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러니까는 달러를 발행할 수 없는 나라들은 원천적으로 어떤 저주에 놓이게 되느냐. 항상 그러니까 달러가 갑자기 유출될 때 받는 그 충격을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걸 피하는 방법은 결국은 달러를 평상시에 많이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지름길은 뭐냐? 무역수지 흑자인 거죠. 그렇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국가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적자 국가가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본의 이해관계죠. 임금이 싼 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을 시키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은 자기들이 만들더라도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은 그러니까는 후진국이나 신흥국이라든가 다른 나라한테 맡기고 하는 것이 자본의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그러니까 분업화가 된 거죠. 분업화가 된 거죠. 그 결과로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가서 커진 거예요. 자기들도 그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하고 첫 번째 협상 파트너로 일본이 나서가지고 일본하고 했는데 일본한테 뭘 요구했어요?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맞춰라 이거죠. 무역 수지 균형이라는 얘기는 적자도 흑자도 아닌 걸 얘기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은 하여간 요구는 그렇게 하지요. 트럼프는 그러니까는 협상 전략에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하여간 높은 선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균형을 요구한다. 그러면 일본보다 달러를 축적하지 말란 얘기죠. 달러를 축적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본 아니라 어느 동맹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러를 발행할 수 없는 나라들, 소위 말해서 비기축통화국들의 화폐 주권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즉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러면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한 게 바로 뭡니까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만기가 100년짜리인 채권을 그러니까 국채를 미국채를 그러니까 사실상 영구채죠. 영구채라고 하죠. 영원히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고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그리고 거의 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는 무수익 영구채로 그러니까는 교환시켜주자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갖고 주고 있는 이 기존에 있는 국채를 그러니까요. 예?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00년 만기 이런 국채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겠어요? 거래가 가능했냐고요? 이거 거래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달러가 갑자기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달러 스와프를 제공하겠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발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트럼프 진영에서요. 근데 달러 스와프 제공은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한테 맨날 거기에 처분을 맡겨야 되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지금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100년 동안 그러니까는 미국의 저거만 저기 믿고선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특정 국가의 통화가 그러니까 국제 결제 통화로 사용되면 생기는 하나의 일이고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이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러면 달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국제사회 속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국제 통화 시스템의 개혁이죠. 개혁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겠다르죠. 달러의 지위는 계속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하기에 필요한 내부 개혁, 그러니까 뭐 증세 같은 이런 내부 개혁이라든가 특권은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 밖에다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전가하는 거죠. 이런 십보입니다. 십보인데 여기에 대부분 나라들은 깨갱하면서 미국 눈치 보고 그러지만은 예? 캐나다도 옆에 바로 있는 사실상 미국과 캐나다는 동맹 중에서 특별한 동맹이죠. 국경을 붙이고 있는. 예? 그런데 캐나다조차도 반발을 하고 유럽도 반발을 하고 근데 중국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이 네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힘은 오래전에 많이 분산이 되었거든요. 다극화가 진행되었거든요. 지난 반세기 넘게요. 근데 자기가 영원히 트럼프 하는지 봐보세요. 자기가 세계의 짜로 황제라고 사실 착각하고 있는 걸 안 보여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사실은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서 중국은 절대로 그러니까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러면 중국이 말을 안 들으면은 미국이 그러면 자신의 그 카드를 다시 그러니까 그러면 회수할 거냐? 없던 일을 할 거냐? 이건 미국의 권위 문제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별은 거의 저는 예고된 거라고 봐요. 예고된 거고 이게 사실은 경제 전쟁이죠. 중국이 없는 세계 경제, 미국이 없는 세계 경제나요. 중국이 없는 세계 경제나 그 충격은요. 한마디로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여러분들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212개 국가가 있는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없다고 해서 211개의 국가의 의미로 단순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재앙이에요. 자, 이제 좀 조금씩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2000년 이후에 재정 적자입니다. 정권별로요. 맨 앞에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가 주니어 부시의 일기 때지요. 주니어 부시요. 그 이라크 전쟁 일으켰었던 주니어 부시 있죠. 그때 재정 적자가 4년 임기 동안에 4년 임기 동안에 얼마였냐면요. 1조 달러가 안 됐었어요. 9,300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9,300억 달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2009년부터 12년도가 바로 오바마 일기 때잖아요. 오바마 일기 때. 이때 이제 5조 600억 달러 정도로 증가해요. 4년 동안에요. 네?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는 이 5조 달러 정도에서 이렇게 거대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5조 9,200억 달러였었어요. 4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요. 근데 이게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나서 바이든 때 7조 8천억 달러로 그리고 올해 3월달까지가 지금 나왔는데 3월달까지가 지금 거의 한 6천억 달러가 적자가 이미 발생했어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향후 4년간 이것을 그러니까는 누적이 됐을 때 이것보다 더 이건 늘어나겠죠.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요 규모가 단순하게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트럼프 때는 4년 동안에 한 10조 달러 가까운 재정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완전히 고삐가 풀린 것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그 결과가 뭐냐면 적자가 나면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차입을 해야 되죠. 차입의 일반적인 형태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죠. 국채 발행이에요. 미국의 총 국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36조 달러가 넘었어요. 2000년경에 이게 그러니까 6조 달러도 안 됐던 것이 36조니까 6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6배 이상. 팬데믹 터졌던 2020년도만 해도 28조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또 8조 달러 정도가 8조 달러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은 이 국채 중에서 그 7조 7, 8조 달러 정도는 정부들 간에 상호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도 그러니까 미 국채에 투자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미 국채만 하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28조 달러가 넘었어요. 28조 달러가. 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성 미 국채만 하더라도요.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눈사태가 일어날 때 눈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굴러가면서 가듯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국채는 그러니까 이자가 따르잖아요. 돈을 빌리면요. 남의 돈을 빌리려면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이 국채에 대한 이자로 갚는 이자액이 단위가 조 달러입니다. 억 달러가 아니라. 주니어 부시 임기 동안에 4년 동안에 2001년부터 2004년 동안에는 1조 2,300억 달러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에는 한 3조 6천억 달러로 증가했어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이자 갚아야 되는 이자 금액만요. 예? 이자 금액만. 이게 트럼프 때는 4조 4천억 달러까지 지금 그러니까 올해 3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2,741억 달러를 4년치로 환산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금리를 낮추면 좀 줄어들죠. 금리를 낮추면 새로 발행하는 국채는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파월을 그러니까 해고하고 싶고 금리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 총재를 그러니까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고하고 예?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아니 금리를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봄이면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봄과 가을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무조건 내리라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가능한 얘기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미국의 이제 무역적자 그러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이 재정 적자가 얼마나 큰지 봤잖아요. 이 파란색 수치가 무역 적자 얘기입니다. 대통령 임기별로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임기가 바뀌니까는. 그러니까 저기 보시게 되면 주니어 부시 때만 해도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 적자였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얼마까 작년에 우리가 바이든 때 얼마까지 증가했냐? 4조 5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적자 얘기요. 그럼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네? 미국 제조업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 미국은 반면에 그러니까 임금이 높고 그러니까 생기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밑에 근데 미국은 근데 서비스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죠. 그 서비스 수지에서 흑자를 본 부분을 빼고선 그린 것이 바로 오렌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바이든 4년 동안에 3조 7,500억 달러예요. 무역과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요. 3조 7,500억 달러. 크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재정적자보다는 훨씬 적다 이거죠. 재정적자는 7조 8천억 달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재정적자를 그러니까는 재정적자가 결과가 뭘로 이어진다 했어요? 미 국채 발행에. 이 발행된 미 국채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외의 많은 부분을 소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중국이 갖고 있고 예? 중국은 자기들의 적이라고 규정하다 보니까 적이 자기들의 채권자가 된 게 불안하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미 국채 발행액의 많은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은 뭐다? 재정적자라 이겁니다. 무역적자가 아니라 재정적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내적인 문제를 그러니까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구조상으로 볼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증세뿐이 없어요. 미국은요 해결책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제가 이제 윤석열이 비상계엄 사태 터뜨렸을 때 자부월족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자부월족. 저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시진핑의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 그리고 천호 신조다. 트럼프는 지금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지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그걸 방치하고 그냥 계속 끼게 되면은 옷이 다 어그러지지요. 잘못 낀 첫 단추를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결국은 풀르고 다시 껴야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즉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윤석열하고 비슷한 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기 쉽지 않아요. 자, 먼저 잠깐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상황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봅시다. 이 관세 전쟁,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을 얘기하지만 저는 경제 전쟁입니다. 이건 경제 전쟁이에요. 네? 미중 간의 경제 전쟁입니다. 세계 대전이에요. 그런 점에서요. 관세 전쟁 2.0이라 그러는데 트럼프 1기 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바이든 때도 있었고 관세 전쟁은요. 이 설계도를 만든 게 미란이라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란이요. 이 미란이라는 사람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경제자문위원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4월 7일 날 백악관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그걸 글을 올렸어요. 예? 글을 올렸다고요. 자기가 허드슨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그 한 거를 다시 올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은 전 세계에다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나라다 이거예요. 공공재라는 건 뭡니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재화지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치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화들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꼭 소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공공 영역이 맡아서 제공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글로벌 공공재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두 개를 공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보우선을 제공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안보우선을. 네? 소위 말해서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미국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달러를 그러니까 공급해주고 있지 않냐. 달러 없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 얘기죠. 두 개 다 현실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거 미국이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사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네? 자기들 필요 차원 속에서 이거 안보우선 제공한 거 아닙니까? 독일에 그러니까 미군 주둔, 유럽에 미군 주둔부터 해가지고, 예? 아시아에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 주둔, 자기들의 국가적인 이익 차원 속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공짜로 그러니까 무슨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러 사용하는 거. 달러를 그러니까 국제 결제 통화로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프랑스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프랑스가요. 네? 드골이 왜 저기 저 양키 돈으로 저기 저 하느냐, 돈이 그 역할을 해야 되냐 이랬어요. 근데 미국이 관철시킨 거잖아요. 자기들의 경제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그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이 대가를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대가 그동안에 지금 안 받아갔습니까? 이게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는데 미란이라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펀드라든가 자산 관리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그 뭡니까 플로리다 저 palm비치 근처에 있는 저기 트럼프의 저기 거기서 그 리조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 보고를 한 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란 보고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 미란의 아이디어로 이걸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레이건 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공급 중시 경제학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대비가 되더라고요. 이 미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들 내부에 있는 미국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이런 식의 이제 반기를 들고 앉아있어요. 예? 근데 하여간 이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미란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 안보 비용 내놔라 이거야. 그리고 달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내놔라 이거예요. 진짜. 예? 누가 뭐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뭐 억지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한테 해달라고 그랬냐고요. 미국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비용을 지불해오고 있잖아요. 예?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 첫 번째 갈등이 뭐냐면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막 요동쳤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뭡니까요? 이것도 4월 초에 나온 건데, 그 뉴욕 타임스의 칼럼을 쓰고 있는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칼럼니스트예요. 이 내부에서도 미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은 주변국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니까 모두를 괴롭히는 니네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억압하고 막 이런 조치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미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위기로 이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미래를 봤다 이거예요. 바로 봤는데 그건 뭐냐면 미래는 미국에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미국이 결국은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위기에 빠질 거다 이겁니다. 근데 로이터에서 이제 얘기했죠. IMF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무역 긴장이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이 그러니까 간다. 근데 뭐 침체 징조는 안 보인다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로이터 통신에서 경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얼마나 침체 가능성이 있냐는데 침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한 25%, 3월 달에는 나왔다가 그게 이제 4월 초에는 45%,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90%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거의 그러니까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관세 올린다 그러니까는 사재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재기 현상들이. 가게나 기업이나 모든 부문들이. 근데 이게 사재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마냥 이게 몇 년 쓸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언제쯤이 끝나냐? 6월, 7월이면 그러니까, 예? 6월, 7월이면 빠르면 끝난다 이거죠. 근데 7월 초에 뭐가 터집니까? 90일 유예한 게 이제 다시 발동이 돼야 되잖아요. 예? 90일 유예된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러니까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2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07년부터 24년 연평균에 대비해가지고 지난 올해 2월달에는 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실제 소비 지출이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다 증가했습니다. 다 증가했어요. 근데 특히 비내구재, 그러니까 이래서 소모하는 그런 소비재죠. 비내구재가 증가폭이 가장 커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재기가 소비재도 사재기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좀 늘린 걸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달러의 이 하락이 1995년 이후에 가장 그러니까 지금 최하로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달러 얘기 좀 디테일할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역전쟁이 확전되게 되게 되면 달러 위기 초래할 것이다. 에? 달러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안전자산으로서 이 역할을 해왔는데 미국이 결국은 뭐냐 고립될 거다 이거죠. 미국이 고립된다는 얘기는 달러의 역할이 그만큼 그러니까는 달러의 역할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하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달러의 그러니까 이 그 신뢰 문제가 하락할 것이고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제가 영역이 자꾸만 확장돼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건 바로 뭐냐? 미 국채의 신뢰 하락이죠. 예? 이거 각오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는 미 국채가 규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재정 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미 국채 발행이 또 갈수록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 국채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매입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미 국채 가격의 폭락, 달러 가치의 하락, 이게 맞물려가지고 더더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거는요. 달러 가치 하락하게 미 국채 더 던지죠. 더 던지죠. 뉴욕타임즈에서 그래가지고 이 그 금융적인 그러니까 패닉 현상의 위험이 이제 막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는 파월을 해고한다는 것을 일시적으로 후퇴했죠. 후퇴했잖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거요. 트럼프가 생각을 바꿨다고 생각 안 합니다. 트럼프는 윤석열하고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늘 보니까는 일기 때 딱 지나고 나서 일기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참모들을 상당 부분을 교체했잖아요. 교체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배신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권력에서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실상 쫓겨난 다음에 미국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를 배신한 존재들에 대한 이 분노가 갈 게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다음에는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뭐냐? 그다음 뭐라고 하냐? 배신하지 않을 놈. 자기네한테 덤비는 놈은 가차없이 그러니까 보복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을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잖아요. 트럼프가 뒤에서 기사도 보여드리겠지만 나는 파월에 대한 해고를 언급한 적이 없다. 아,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이렇게 저기 거짓말도 가하죠. 파월에 대한 해고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기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나갔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거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글을 그러니까는 글을 저기 이 내쫓기를 원한다면은 실제로 제일 빠르게 이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믿어라.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었어요. 예? 그래서 말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의 임기라는 것은 곧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참모들조차도 그러니까는 같이 그래가지고 파월의 이 해고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금융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해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죠. 해왔는데 그런데 파월을 해고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일시 멈춤한 거예요. 멈춤하고선 보이는 행동이 저는 더 기괴스럽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이 연준의 파워를 그러니까 해고하게 되면은 금융 위기에 그러니까는 빠질 것이라는 것을 그 여자 저기 민주당의 그 상원의원 있죠, 엘리자베스 워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폼플리아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제 전문적인 투자회사를 경영할 사람인데 시장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저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들 시장에서 반응이 보이고 그다음에 포천조차도 법적으로도 이거는 그러니까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이게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그러니까 중앙의 독립성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중국까지 이제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히토류를 가지고 히토류 하니까 바로 뭐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셧다운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될 상태. 이렇게 궁지에 몰렸고, 이게 이제 히토류가 얼마나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반박들이 막 오다 보니까는, 심지어 뭐냐면, 이 파워를 그러니까는 해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영국까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검토하라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지 내가 얘를 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해고한 거예요. 파월은 자기랑 같이 갈 수 없는 존재로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규정한 거야. 그래 놓고서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검토까지 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아주 쉬지 않고 계속 파월을 공격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금리를 내려하는데 말을 안 들어. 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자기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 트럼프는 뭐냐면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세 전쟁을 많은 이 부담이 따르는데 그거를 제대로 진행시키려면은 금리 인하가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월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파월이 그러니까는 뭐 끔찍 안 하고 떠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하고 패드가 그러니까 충돌하니까는 바로 몰라. 달러의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폭락으로 이렇게 이어졌죠. 트럼프의 4월 2일 때, 4월 9일 때, 그다음에 4월 때 계속 폭락으로 이어지죠. 예? 그리고 10년물 국채도 그러니까 폭락 막 이렇게 막 이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가격이 폭락으로요.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내부에서 지금 중국을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근데 중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응을 했습니까요? 중국은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요? 니네들 그렇게 겁박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달성할 수 없다 이거죠. 달성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들 말 안 듣고 중국하고 그러니까는 이 저기 저 계속 거래하고 하는 나라들은 거래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막 압박 놓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그 이 소위 말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강경하게 나온 거예요. 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똑같이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미국의 셈법과 목표를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런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상대로 관세 부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바로가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이 저기 일기 때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요? 얘가 뭐냐면은 이런 표현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다. 이건 미국 산업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얘기하는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거는 그 차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산업이, 미국 제조업이 지금 그러니까는 붕괴 직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미국 산업을 그러니까는 이걸 생존시킬 수 있느냐, 돌아보면서 미국 경제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4월 2일 날 비상사태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사태라는 건 뭐예요? 미국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비상사태에. 저 일반 그러니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인식을 안 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무슨 비상사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상사태로 보는 거예요. 그럼 비상사태라는 것은 비상사태 이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를 위협하는 대상은 누구냐?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 트럼프하고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관세 전쟁은 단순한 관세 무역 전쟁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얘들은 뭐냐면 미국 자체가 그러니까는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미국 산업의 생존 문제, 미국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문제는요. 미국 경제를 넘어서 가지고 달러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19세기가 영국의 시대라고 할 때 영국이 그 19세기 대영 제국의 시대를 어떻게 열었습니까요? 산업 경쟁력에서 출발합니다. 산업 경쟁력,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알려있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이 경제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가지고 그 속에서 자유무역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국의 그 경제력의 바탕을 둬가지고 파운드 패권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경제력의 바탕을 둔 영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군사력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대영 제국 시대를 열게 해준 것처럼 미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산업 경쟁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지금 그러니까 붕괴 직전에 위협받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한 저걸 하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245% 관세 부과. 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90일 유예 뭐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4월 9일 날이요. 그렇죠? 24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요? 지금 물건값에 2.45배를 더 그러니까 2.4배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 상품은 그러니까 수입을 다 금지시키겠다 이거잖아요. 중국 상품을.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러니까 우회로 수출하는 거, 베트남을 통해서라든가 태국, 말레이시아를 통해서라든가 멕시코를 통해서 수출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러니까 거래는 그러니까 중국 없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태양광에 대해서 3,521% 관세 부과한 거 뉴스 보셨죠? 예? 중국이 그러니까는 그 동남아 국가에서 태양광 같은 거 이렇게 가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3,521%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요? 네? 3,521%면요. 35배를 그러니까 가격을 35배 이상을 그러니까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관세 전쟁을 아니 희화화하는 거죠. 희화화하는 거 더불어 가지고 그럼 세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국 정책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저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생산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3,521% 관세율을 부고 자기들이 그냥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거야.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숫자를. 근데 그 수치라는 것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어이없어 하죠.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야지만 협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들이 줄여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진짜 이 관세율 한 나라 저는 세계 경제에 가장 그러니까는 강대국이 관세율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거잖아요.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네? 이런 짓들은요. 자,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왜? 금융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예?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후퇴를 시작했죠. 월요일부터요. 예?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후퇴하는 과정도 봐보세요.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얘도 월가 출신이죠. 4월 22일 날 월요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요? 중국과의 관세 대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네들이 그랬지 무슨 누가 중국이 했어 이거를요. 자기들이 벌려놓고선 지속 가능하지 않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왜 시작을 했냐고요. 그래서 완화를 기대한다. 그래서 참 보면 아무리 정치지만 뻔뻔스러워. 이걸 이제 이걸 밑밥으로 깔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나서죠.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앞에서 먼저 그러니까 베센트가 트럼프가 먼저 이 발언을 했어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전락합니까? 전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서슬 시퍼렇게 막 중국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완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래 나온 게 뭡니까요? 이제 베센트를 이제 앞에 시켜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가 나서가지고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는 크게 인하할 것이다. 물론 단서는 알았죠. 물론 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에?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는 크게 인하할 것이다. substantial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날 트럼프가 한 거예요. 앞에 이제 지 부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놓고 나서. 그러나서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파월 해고에 대한 의도가 없다 이거 자기는 no inten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의도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이렇게 또 언조를 바꿔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냐면은 파월 해고를 가지 않느냐니까는 자기 생각한 적이 없다.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이 먼저 그러니까 자기 너무 멀리 나가가지고 그렇게 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에서 어떻게 봅니까? 트럼프가 후퇴하는구나. 여론에 밀려가지고 아니면 시장에 그러니까 반발에 밀려가지고 후퇴하는구나 하는데 이건 권위 추락이죠. 트럼프를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파월과 연준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체 대응을 안 하죠. 잘하는 거예요. 그 연준이 이제 뭐냐면 5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주인가요? 예, 다음 주인가요? 이제 5월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거 앞두고 항상 나오는 게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색깔이 이제 이렇게 베이지 색깔이라 가지고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지역별로 12개 연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가지고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해가지고 그 FOMC 위원들한테 이제 자료 제공해 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금리 정책 이런 걸 통화 정책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서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 활동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 임금 상승이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핵심은 이거였었죠. 관세로 인해 가지고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건 뭐예요? 5월 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에 뭘 얘기했냐면, 아, 금리를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예? 나는 해고를 그러니까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단지 지금 금리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거를 한마디로 거부한 거죠. 예? 그러니까 파월과 연준은 뭐냐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자기 길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대 장애물은 뭐였냐면 시장 충격입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꿨냐, 중국에 대한 정을 바꿨냐, 파월에 대한 해고 입장을 바꿨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거죠 뭐. 나스닥이 그러니까는 폭락을 하고 이게 21일까지 고위에 좀 이제 올라갔지만은 그 충격으로 21일부터 바꿨으니까 입장을 바꿨으니까. 예? 근데 10년물 수익률은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의 신호가 깊어지면서 10년물 수익률도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상승하거나 거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 심리는 급격하게 이제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고 빠르게 둔화되고 있죠. 이게 작년 12월 달에 74 정점을 찍고 쫙 빠르게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갤럽에서 조사를 했죠. 경제 재정 미국 소비자들의 이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가 2001년 이래 최악으로 지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그러니까는 빨간 점선이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빠르게 이제 올라가면서 역대 최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죠. 금융위기 때라든가 팬데믹 때보다 더 높죠. 팬데믹 때도 50%가 있는데 지금은 53%가 향후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여론 때문에 여론을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로이터에서도 이제 여론조사했죠. 경제 정책에 대해서 37%만 지지한다. 네? 이거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집권 일기를 포함해 가지고 최저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첫 해 출발할 때는 되게 높게 나오는데 네? 이게 이렇게 낮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월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냐면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그냥 유지하면서 트럼프 말대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러면 이게 경제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소비 지출이 축소되죠. 그럼 소비 부분에서 해고와 파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거기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금리 인하까지 하고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게 되게 되면 달러 가치도 하락하죠.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 금리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시장에 자금이 탈출하니까요. 그러면은 시장 금리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되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여기에 직격탄을 은행 부분들이 맞을 거라 이거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산들,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도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연준이 통화 완화를 소위 말해서 페드 푸스를 했을 때 이건 잘못하면 달러 가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돈만 퍼붓게 되면은 오히려 달러 가치 붕괴로 이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가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뭐냐면은 트럼프 넣었잖아 지금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포기 안 하고 금리만 인하해달라고 잠깐만 요구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다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월가는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입장이 중국한테는 전혀 안 먹히고 있잖아요. 전혀 안 먹히는데 여기서도 참 보게 되면요. 참 과간 모습이 많이 나오죠. 4월 20일 날 중국 상무부가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압력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미국 편 들어가지고 만약에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 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똑같이 대응하겠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하겠다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23일 이것도 다 이번 주에 일어난 거죠. 트럼프가 이제 관세 인하를 시사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전혀 그러니까 후퇴라는 건 없다. 대화의 문은 살짝 열려 있지만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게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니네가 처음에 니네가 저질러 놓은 거니까 니네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 이거예요.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미국 니네가 굴복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한마디로 해서 트럼프가 도입한 새로운 관세를 고집하면 끝까지 싸울 거다 이거예요. Fight to the end.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예요. 전혀 절대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보라든가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중국도 굉장히 어렵죠.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이 판단 미스하는 거예요. 미국은 여론에 의해 가지고 정치판이 그러니까는 이 압력을 받습니다. 근데 중국은 바로 뭡니까요? 국가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예요. 국가 이익.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국가를 새로운 국가를 건립했다고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의 압력은 이거는 그러니까 21세기판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중국 혁명 이전에 일본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펼치고 중국 혁명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는 안 어려웠습니까? 어려워도 모든 인민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고 혁명까지 하고 이렇게 했듯이 이거 자기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이 우선인 거야. 지금 뭐냐면 외세의 침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이걸 보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인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 예? 이거는 우리 내부의 책임이 아니니까는. 아니, 심지어 우리가 많은 나라들에서 봤잖아요. 북한을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재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는 북한의 소위 말해서 인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권력을 얻고 그러냐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제재해가지고 이게 엎어지고 그러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뭐냐면, 문제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려놓으니까. 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어려워지죠. 어렵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 미국하고 타협을 할게. 미국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거 상당히 수용할게. 이런 식으로 안 간다 이거죠. 예? 중국은 오히려 뭐냐면 미국이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의 실수를 미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모멘텀에 의해서 확 변하거든요. 미국이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자부월적,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은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렸죠. 국제사회로부터. 첫째는요, 가장 가벼운. 미국 믿을 나라가 못 되는구나. 예? 미국의 리더십? 이것도 그러니까는, 저건 많은 나라들에서 저 깡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 정도로. 예? 미국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중국은 이 틈을 노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렵더라도 지금 가볍게는 미국의 저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편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트럼프를 편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냐고요. 중국은 그 틈을 노리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대놓고 그러니까 불만은 못하지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들 그러니까는 트럼프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잖아요. 전통적인 동맹들조차도요. 중국은 이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갈등은요.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2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트럼프가 유턴을 했잖아요.
근데 방점은 뭡니까요? 전 뒤에 있다고 봐요. 자기가 자기 체면국익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Come down substantially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뒤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주 그냥 체면을 꾸겼는데 후퇴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남겼냐? But it won't be zero. 그러니까 없던 일로 돌리지 않겠다 이거죠. 없던 일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포프 프란치스코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에드워라 가면서 금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전용기 타고 가기 전에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죠. 타임즈하고 4월 22일 날 인터뷰했는데 이제 그 25일 날 떠나는 날에 이제 이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번 주에. 예? 지난주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 doing that until we come up with the numbers that I want to come up with.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 수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네가 원하는 수치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수치가, 이게 이제 관세율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은 관세율을 한 20에서 50% 1년에 지금부터 1년 후에 관세율을 20 내지 50% 정도 끌어올리면은 완전한 성공이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45%까지 지금 올려놓은 거를 계속 협상을 하면서 낮춰주는데 1년 이후에는 한 지금보다도 자기 이익이 출범하기 전보다 20 내지 50% 올려놓은 상태 속에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이거죠. 이게 자기의 목표라고 이제 이걸 고백한 거야. 그러면 이게 토탈 빅토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은 뭐냐면요. 20%에서 50%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원점을 되돌리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시진핑하고 해서 전화를 하고 있다.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부정하고 앉아있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저걸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뭐 홍보하고 싶으면 좋은데 그래도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근데 공식 입장으로는 몇 번 얘기를 했죠.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요, 이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중국을 믿고 안 믿고 떠났어요. 중국은 만약에 그에 대해서 자기들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여지를 남기고 싶으면은 아예 공식 입장을 안 내놓습니다. 트럼프 발언을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설정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원점을 되돌려 놓으라 이거예요. 원점을 되돌려 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8종에 대해서 관세 검토 조치 수입상한테 이미 전달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낮출 것이다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니까는, 중국도 그러니까 보복관세 매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일부를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니네가 그러니까 원점을 돌려놓으면은 우리도 원점을 돌려놓겠다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 했습니까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 이거잖아요. It won't be zero라고 했잖아요. 자기 뭔가 성과를 거둬내야 돼. 그 성과의 기준을 20 내지 50%로 보는 거예요. 지금 출발할 때보다 20 내지 50%. 근데 중국은 그거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의 문제예요.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의 저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유리한 입장에 명분에서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24일 날. 24일은 언제입니까?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중국이 트럼프한테 했잖아. 뭐라고 하냐면, 무역 협상 하고 싶으면은 관세 다 그러니까 원점을 돌려놓으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했습니까요? 미국과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는 이 무역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계속해서 트럼프랑 이쪽에 관료들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참나 진짜.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 또 모르겠습니까? 보잉기에 대해서 보잉기 그러니까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 저기 저 결제하게 또 돌려놓으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보잉이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사업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이 저기 자금 조달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채무 이행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상환하지 말라 이거죠.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미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크게 저기 저 이 보잉이라면 미국의 상징적인 하나의 저거거든요. 단순한 그러니까는 이 항공기 회사를 떠나서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보잉사하고 유럽의 에어버스하고 굉장히 경쟁적인 저것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보잉사를 그러니까 보잉사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구매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는 예? 그게 뉴스가 됐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맞으니까 뭐냐면은 보잉사가 중국에 대해서 상한에 대한 채무를 그러니까는 저기 저 이 디폴터 선언하라고 못 갖겠다고 안 갖겠다고 하라 이런 식의 저걸 하는데 보잉이 그럼 뭐 중국하고 완전히 저걸 끊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금요일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원한다 이거야. 또 입장을 바꾼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그 상당한 상당한 양보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세를 그러니까는 절대 그러니까 또 내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릴 일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상당한 그러니까 양보를 얻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겠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요?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였잖아요. 안정을 보이니까 다시 그러니까 또 이제 그리고 자기 체면이 구겨졌으니까 다시 또 이제 공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격 모드 다시 또 바꾼 거예요. 일주일에 한 주일 내에 한 5일 사이에 왔다 갔다 그냥 냉탕을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관세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45% 매긴 거 145%를 추가를 해가지고 240%까지 매긴 거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자기가 상당히 낮추겠다고 월요일 날 얘기한 걸 스스로 또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한 양보가 뭐냐 그러니까는 중국 시장 개방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오픈 차이나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물건을 더 사달라 네? 더 사달라. 이게 제가 볼 때는 구걸하는 것 같아. 야, 넌 내 체면 좀 세워줘. 내 체면도 좀 세워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뭔가 그러니까 성과를 거둬야 될 게 아니냐 이걸 지금 중국에다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를 더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그러니까 상품을 좀 더 팔 수 있게 해달라. 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도 그러니까 체면이 있을 게 아니냐. 뭔가 성과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꾸겨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중국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 거꾸로 중국이 미국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저는 이걸 표현할 때 뭘로 이제 변하는지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폴트라인이라는 게 있죠. 폴트라인은 뭡니까? 이 지각판이잖아요. 지각판이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곳에서 이게 어긋나고 그럴 때 이제 지진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 경제 세계 대전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 것은 미국이라는 지각판하고 중국이라는 이 지각판이 딱 충돌한 거예요. 충돌한 겁니다. 네? 그 결과로 나타난 대지진 그게 바로 뭐냐 경제 세계 대전이라 이겁니다. 미국은 바로 뭐냐면 달러 패권과 미국채 가치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근데 이건 뭡니까요? 나머지 세계의 협조가 전제인 거예요. 나머지 세계의 협조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세계의 협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달러 가치나 미국채 가치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건데 다른 나라는 다 대충 되죠 관리가. 근데 중국은 이게 안 되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싶고 약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좀 높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관세 충격으로 인해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장과 경제에 붐을 일으키는 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파월이
파월은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는 파월의 협조가 필요한데 파월이 그러니까 순순한 잘 말 안 듣는 거야. 어? 파월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관료들 부리듯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죠. 파월이 그러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통화 정책이 뭐가 되겠어요. 파월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면은 인플레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경기 침체에 드러나는 데이터가 나타나든지. 그렇죠? 파월은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면 자기가 완전 저기 매장당하는데. 그러니까 파월과 충돌하다 보니까 해임 얘기가 나온 거야. 금융시장이 하게 돼서 발작을 일으키고 그 금융시장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시장이 발작을 하니까는 나 해고할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언론들한테 저기 탓을 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는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중간선거가. 이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걸 하려면 최종적으로 뭐냐? 중국 제압이에요. 아니, 한국, 일본 이렇게 해봤자 이거 가지고 별로 안 나오고 중국 제압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국은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대응을 그러니까 침착하게 하고 있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니 원칙만 얘기하고 왜 그렇습니까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자, 이게 이런 거는. 예? 자기들 내부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런 거 많이 해봤다 이거예요. 자기들 뭐 과거에 20세기 이 20세기 때도 당해봤던 거고 그런 제재에 그러니까 제재 같은 걸로 아니 러시아도 그러니까 푸틴도 그러니까 미국 제재에 대해서 콧방귀 끼면서 가는데 중국이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판단 미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헤게모니가 지각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면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세계 공급망이 교란되는 겁니다. 우리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요. 공급망 교란이라는 표현 들어봤었죠.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제조업 상품을 생산하는 나라는요.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이런 나라뿐이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을 거의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원까지 확보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을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에서 분리시켜? 이거는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세계 경제의 침체로 올 수밖에 없어요.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공급망 교란 충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국가들이 한 게 뭐예요? 돈 푸는 거였잖아요. 돈 푸는 거.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침체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요. 지금 이거 뭐 돈을 풀도 안 풀던 거네. 앞에 월가가 얘기하는 게 이거 오히려 달러가 좀 하락시킬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중국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막 살기 힘들고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은 결국 미국에 대한 원망이 증가하는 거죠. 세계 여론도 나빠지죠. 미국 내부의 여론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도 나빠지죠. 네? 트럼프라는 존재, 미국 지도자였던 저는 판단 미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중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이. 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분열이라는 것은 이건 경제 세계 대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끔찍한 게. 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이. 예? 근데 미국은 이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오바마가 처음 중국을 조이기 시작할 때 너무 늦게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요? 15년 정도가 흘렀어요. 15년 정도가. 그럼 지금은 더 힘들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많은 중간재를 수입해가지고 제조하는 이러한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대부분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우리를 이미 저를 추격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냐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냐고. 중국이 그러니까는 WTO 체제에 들어온 게 25년 전 아닙니까? 2001년도 말이에요. 네? 그동안 중국이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뜩 떼내겠다? 그건 뭐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래서 하반신을 그러니까 하반신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고를 내가지고 됐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상반신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압박의 본질은 패권 다툼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거죠. 세계는 다극화가 됐는데 여전히 뭐냐면 일국 패권주의를 그러니까 포기 안 하겠다는 그 어느 쪽도 그럼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 그래 니네 미국이 계속해서 니네가 저기 그 일진해 에? 이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중국이 그걸 왜 저기 인정을 하겠어요. 이거는 결국 있잖아요. 세계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데 이게 지난 30년간 진행된 세계화의 결과인 거예요. 세계화로 세계는 그러니까 분열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어요. 한 몸처럼. 네? 한 몸처럼. 중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민의 삶이 어려워도 이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20세기 내내 해봤잖아요. 얘네들이요. 네?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공식 입장이 그거 그냥 저기 허장성세 아닙니다. 우린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중국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는 막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거리두기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트럼프의 권위가 그러니까 후퇴가 되면은 이거 뭐예요? 권위 추락이라는 것은 그러면 세계에서 뭐라면 야 미국이 종이호랑이구나. 종이호랑이가 됐구나. 미국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사실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잖아. 결과론적으로는요. 예?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주게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러시아나 제압 못하고 중국은 그러니까 다시 제압도 못할 거고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미국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오히려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야 공은 너한테 넘어갔어. 근데 중국이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원점으로 되돌려놔라. 근데 원점을 되돌려놓는다는 얘기는 트럼프를 완전히 권위가 완전히 뭉개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애고를 하는 거야. 뭐냐면은 야 우리 미국 물건이라도 좀 더 사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다 이렇게 원점을 돌려놓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호의는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협상이니까는. 예? 근데 관세를 그대로 자기 얘기 생각처럼 20 내지 50% 이렇게 해놓고서 하는 거는 그거는 중국은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너 그냥 요란만 했지 네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이런 이제 막 쏟아지죠. 네? 그 제가 여기 미국이 너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카드가 별로 없어. 그 최근에 그러잖아요. 야 협상을 중국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협상을 구걸하는 거야 지금 애원하고 있고 협상하자. 근데 중국은 뭐냐면은 원점으로 되돌릴 의사가 있으면 협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잠깐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그러니까는 자기 동맹 국가들 불러다가 일본이 내가 제일 먼저 할게.
한국이 뒤따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데 결국은요 중국과의 최종적인 것은 중국과의 미중 간의 협상이 타결 안 되면요 이런 한미 간의 미일 간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커다란 성과가 나오기 힘들고 지금 시간이 없어르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알래스카 LNG 개발하자. 이거는요 한국, 일본 어느 나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거는요 현실성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달러 소위 말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거 말하고 저기 아까 얘기했던 이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인하하는 거 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 인하는요 지금 일본의 엔화를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를 올리는 것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달러 가치는 기본적으로 유로화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통화들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 구성을 하는데 가치 결정에 있어서 유로화나 파운드화는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된 게 한 100 정도에서 100 안팎에서 그러니까는 120까지만 이렇게 올라간 것은요 러우 전쟁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100m까지.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거의 그러니까 원점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로하고 달러, 유로화 대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 대 달러도 러우 전쟁 이전으로 다들 복귀했어요. 다 복귀됐습니다. 유일하게 복귀가 안 된 게 엔화예요. 엔화가 그러니까 1달러에 한 120엔 정도에 대해서 있다가 한때 160엔까지 돌파했다가 지금 140엔 정도 안팎에서 지금 이렇게 140엔 초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120엔까지 내려야 되는데 일본은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금리도 지금 못 올리고 금리도 이게 지금 한 0.5%까지 올렸다가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뭡니까 저기 엔캐리 트레이드 이 충격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안 올리고 엔화 가치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끌어내리려면 엔화 가치를 강세로 바꾸려면요 지금 140원에 있는 걸 한 120원까지 끌어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요? 끌어내리려면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팔아고 달러 확보해가지고 달러 확보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엔화에다 저걸로 시장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고 엔화 가치 상승하게 되면 그것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하나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금리 인상하는 거 못지않게 거의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둘째는 뭐냐면은 일본도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도 그러니까는 이 엔화 가치 조정이 쉽지 않은 지금 선택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하고에 대비해서 달러 가치는요 이미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전 다 복귀가 됐고 우리나라 통화만 그러니까 일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이런 상태.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냐면은 중국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중국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 없다.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예? 한쪽에서는, 지금 시진핑하고 잘 지금 통화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한 적 없어. 전혀,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런 우스꽝스러운 핑퐁 게임이, 그렇죠?